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볼게요. 곰바라기님, 가스비는 지자체장이 정한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예, 국민의힘이 정한 거랑 다름없죠. 예.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 가격 자체를 확 올려버리면은 지자체가 어떻게 그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가스 그 회사들은 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다시 이 각 시민들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그 도매상이죠, 한국가스공사가.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가를 확 올려버리면 방법이 없죠. 뭐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정권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있고 그 도시가스 공사의 그 각 공급가는 지자체에서 정합니다만 그 도시가스 공사의 원료, 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거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근데 이 가스공사가 공급가 자체를 확 올려버리면, 예, 각 지역 도시가스공사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또 유동규만 가지고 소설 쓴 검찰, 바다 쓴 언론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날 연휴가 들어가기 전, 아마 설날 연휴 직전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막 나왔어요. 이재명이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 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라는 건데요. 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또 검찰하고 동아일보하고 작당한 뭐 한마디로 쇼여죠. 예, 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황당해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김용 그 부원장의 공소장은 이미 지난 11월에 공개가 한번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들고 나오니까 다들 좀 황당해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8일 날 1월 8일 날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기소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뭐 이거 역시도 뻔한 피상 공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피사실 공표라고 안 쓸게요. 피사실은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이 형사소송법의 용어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피의 사실이면요, 의심을 받는 사실이란 건데 사실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진짜 유죄의 그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피의사항이라고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는 용어로 좀 바꾸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피의사항 공표, 피의내용 공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동아일보의 이 단독 쇼는요, 사실상 피의사항 공표를 하려고 작당질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용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달에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그때 다 뭐라고 돼 있었다? 이재명을 숱하게 언급했지만 사실은 그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쓸 때까지만 해도요,
이재명의 이름이 숱하게 개입됐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진술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이재명을 자꾸 거론했다라는 보도가 지난번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동아일보 단독은요, 이미 지난해 나왔던 기사를 재탕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고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이 대장동의 실질적인 주인은 유동규라는 게 이미 너무나도 명백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만배부터가 유동규를 향해서 너는 부패 공무원이야. 보시다시피 너 부패 공무원이야 라고 지목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단 한 번도 이재명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 또 이재명한테 뭔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한두 번은 얘기했을 건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유동규한테 준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내용이 있죠. 2025년이 되면 이재명한테 돈 준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자, 2025년에 돈 준다는 얘기는요, 김만배가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누구한테 준다는 의미다? 유동규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이 되면은 10년 정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 형식으로 해서 줄게. 이때 네가 누구? 유동규죠. 유동규가 하도 자기 몫을 달라 좀 일찍 달라 하니까 김만배가 그래 줄게. 2025년 되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달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2025년 정도가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라고 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내가 줄게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2025년에 돈을 받아갈 사람은 유동규였던 거죠. 근데 검찰은 유동규한테 가는 것이 사실상 이재명한테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거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여러 차례 이거 대장동은 유동규 거야, 천화동의 1호에 있는 지분은 유동규 지분이야 라는 내용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김만배가 정영학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700억은 유동규 지분이다 라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유원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그 설립한 회사 이름이 유원홀딩스잖아요. 이 유동홀딩스한테 유동홀딩스를 그 매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게 이미 여기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마도 유동규는 자신의 몫을 좀 빨리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져가. 근데 네가 말하는 다시마 회사를 차려서 하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1000억짜리가 되겠니? 라고 좀 달래는 장면도 나오고요. 당장 인수하면 상관없다라고 넌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배임이 된다 라고 이렇게 달래는 장면. 나중에 나무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그걸로 좀 가져가 이렇게 좀 달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건 그래요.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거다? 유동규 거다라는 게 이게 이미 확실한 거죠. 자, 그런데 유동규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거를 다시 이재명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요, 사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유동규 진술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재명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유동규를 시켜서 소설을 쓰겠다는 거죠. 아마 검찰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유동규가 가져간 지분은 이재명 중심의 정치 공동체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고를 해서 이미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는 형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유동규의 진술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유동규가 아니라 뭐 김용이나 정진상의 진술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김용이나 정진상은요, 유동규 돈 받은 일 자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동규한테 돈 받은 일 자체가 없고 유동규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대장동 지분 운운하는 보고 그런 거 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동규나 정진상이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각본 쓰고 검찰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주연하고 유동규가 잠시 조연을 맡은 검찰발 이 소설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제가 왜 각본, 감독, 주연이 모두 검찰이다라고 했느냐면 유동규는 말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검사들이 알아서 한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뭐 유동규는 입만 뻥긋뻥긋 했던 거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검찰, 그거를 온 동네 퍼뜨린 것도 검찰,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검찰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각본, 감독, 주연이 다 검찰인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사기극을 총 제작한 사람은 법무부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이 가짜뉴스를 널리 퍼뜨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법조 기자단, 기레기들이잖아요. 그러니 배급은 법조 기레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한편으로 보면 유동규도 참 이용만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글쎄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은 검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각본을 쓰고 검찰이 일일이 컨트롤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나오는 것들을 조작된 것들을 기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기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단독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공소장에 뭐가 적혔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소장에 뭐가 적히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진술만 가지고 절대 그렇게 공소장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이 갔으면 돈이 간 흔적이 증거가 되는데 돈 안 간 거 아니야. 나중에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건 오로지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하튼 지금 현재 검찰의 이런 그 조작극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찰의 조작극은 그닥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야, 이 공소장 이상해. 공소장 다시 써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공소장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혐의와 관련된 건 3쪽에 불과하고 나머지 16쪽은 오로지 이재명하고의 관계만 다 적어놨다라는 게 지금 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혐의, 그러니까 공소장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한다. 라고 그것만 쓰면 되는데 검찰은 지금 그보다는 다른 거를 더 전제 사실이니 뭐 주변 사실이니 이런 거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공소장을 정식 재판을 위해서 제출했다기보다는 공소장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항 공표만 가지고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공소장도 언론 플레이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간에 막 써제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론 재판을 해서 실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유죄의 심증을 확 심어 넣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설령 삐끗해가지고 무죄 쪽으로 많이 무죄 쪽으로 심증이 형성되더라도 법관이 차마 무죄를 선고할 수 없게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여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미 유죄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여론 때문에 선입견에 몰입해 있는 그 여론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때리게끔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의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김용 재판부는 아예 대놓고 공소장 전제 사실이 너무 상세하다, 이거 정리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그 공소장 불본주 위반으로 공소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좋게 말을 했지만 내용상을 보면은 뭐 판례가 어떻고 이러면서 간략히 정리해 달라라고 되게 완곡하게 말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정말 가만 안 했을 거야, 무죄 때려볼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여론이나 그다음에 법관들한테 유죄의 심증,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인민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설령 무죄의 증거가 막 등장하더라도 판사가 마지막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거 분명히 무죄인 것 같은데 이 여론이 무서워서 유죄라고 그냥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여론이 무서워서 차마 무죄를 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언론 플레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정한 자신들의 얘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화제를 장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날 밥상에 이재명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번에도 검찰이 또 소설을 하나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을 썼는데 사실 일찌감치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일찌감치 좀 유포가 돼야 되는데 유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퍼뜨리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 거는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 유동규의 진술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근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유동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에이, 저 새끼 이상한 새끼야 라고 다들 유동규 말은 잘 안 믿습니다. 남욱도 마찬가지예요. 쟤 보니까 저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 그래서 김만배가 법정에서 유동규하고 이 남욱 같은 경우에 니들 진술 틀렸다, 니들 모르지 않냐 라고 대놓고 반박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대신에 그런 게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익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중요한 진술이 나오고 유동규나 남욱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특히 김만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검찰도 요새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뭐 자기 뜻대로 됐죠. 언론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줬고 뭐 여론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슬슬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정영학 녹취록이죠. 정영학 녹취록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박영수가 한 거네. 박영수가 진짜 핵심이네. 그리고 이거 다 대장동 건은 전부 다 이게 유동규가 다 작당질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영학 녹취를 보면은 어디를 봐도 이걸 이재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자, 그거를 본 이상 사람들이 쉽게 검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대장동에서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다? 예, 검사, 판사, 기자들. 대장동에서 돈 받은 애들이 그게 기자들이고 검사들이면서 지들이 이렇게 저렇게 퍼뜨리고 다닌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재명은 등장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 판사, 검사, 기자들이 지가 받은 돈을 숨기려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서서히 일반 국민들도 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유동규네. 그리고 대장동의 실제 가장 최종적인 주인 보스는 누구? 박영수네. 라는 게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써가면서 조금 매직이 있어야 되는데 매직이 없네. 아, 참 안타깝네요. 예. 아유, 매직이 있으면 제가 써가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타까워라. 매직을 내가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아이고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럼 일단 그냥 제가 말로 좀 하죠. 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실제 돈을 댄 거는 남욱, 정영학, 조우형, 이강길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받아온 사람들, 물주는 걔네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 안 된 거야. 잘 안 되고 있는데 때마침 얘네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박영수가 여기에 끼어든 거죠. 야, 니들 지금 사업하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하게 하고 계속 검찰한테 물려다니고 이러는데 이거 그러지 말고 내가 만배라는 애를 보내줄 테니 이 만배라고 하면 사업 잘해봐.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도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저기 추가 돈줄 확보하는 것도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자들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 자, 어때? 김만배 데리고 갈래? 라고 해서 김만배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주도권이 남욱이니 조우영이니 이런 사람이겠죠. 왜? 지들이 돈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점점 일 처리를 이 김만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다? 김만배가 주도하죠. 그러면서 이 김만배를 통해서 이 박영수는 앉아서 슬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55 클럽이라는 거고요. 또 가만히 보면은 김만배가 자기 지분이라고 받아 챙긴 것도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박영수한테가 벌써 140억이 갔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보도가 났죠, 엊그저께. 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대장동을 좌우한 사람은 박영수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야, 니들 사업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니들 사업이 잘 되게끔 내가 성남시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게. 라고 한 사람이 유동규죠. 그리고 유동규는 그 대가로 700억을 받아간 겁니다. 판때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와중에서 이게 그 검찰 수사를 피하고 또 언론 보도를 막고 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린 거야.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골프 치고, 그리고 이상한 거, 이거 하나 물었다 싶은 그런 기자들한테는 9억씩, 2억씩 이렇게 돈을 팍팍 쓰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가면은 그거 빼내기 위해서 또 돈을 검사들이고 누구한테 팍팍 쓰고 했던 거죠.
요게 대장동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이재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이재명을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매개고리가 어디? 유동규가 받은 돈은 이재명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물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증거가 없잖아. 이거 뭘로 만든다? 예,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나온 건 역시도, 그러니까 이번 설날 연휴 직전에 나온 거 역시도 결국에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만든 억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양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금세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자꾸 이재명으로 엮어가려고 하는 게 언론이고요. 특히 조중동하고 문화일보, 뭐 한국경제 얘네들은 거의 악질적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분명히 아닐 텐데 참 답답합니다. 예. 예. 이 과정에서 또 제일 삐딱한 게 사실은 삐딱하게 나왔던 게 사실은 한겨레였어요. 한겨레가 대놓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이거 이상하다, 검찰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 사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한겨레부터가 이재명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갔죠. 경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아갔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기자들이 돈 먹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당장 나온다는 소리가, 야, 한겨레 니들 9억이나 먹었대? 경향 니들도 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쏟아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더 이상 자꾸 대장동을 이재명한테 더 몰고 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한겨레하고 경향의 경우. 근데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많은 분들이 얘들 좀 이상하다, 얘들 돈 많은 조선일보 같아 라는 지적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얘네들 중에 상당수가 수박이에요, 수박. 네. 특히 뭐 좋은 학교 나왔다든지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엘리트라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만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이런 요구라든지 주장을 약간 좀 유치해, 저질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습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중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삐딱선 타고 대중 좀 틀린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난 우리 대중들의 이런 생각하고 좀 다르게 좀 중립적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삐딱선을 많이 탄 거죠. 예.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배경을 따지자면 얘네들이 약간 수박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아마 이번 한겨레 신문 석진환 기자의 9억 사건 이후로 한겨레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또 뭐 이 경향신문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이제는 검찰의 주장을 따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얘네들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계속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은 필요해 보여요. 석진환 기자 같은 경우 얼마나 삐딱선을 많이 탔는데, 대장동 건을 통해서. 한겨레 신문이 그동안 계속 대장동 건에서 계속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던 모습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 예. JJ1이님, 김종호, 박정호죠, 박정호. 예. 돈 밝힌다고요? 이동희 형이 상금을 틀리게 주면 밤중에도 전화한대. 예, 뭐. 그렇겠죠. 예.
강창원님, 동아일보라기보다는 기자 이름을 적시해달라. 검사도 누구라고 이름을 적시해달라. 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검사, 예, 강백신 부장검사고요. 아까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허동준 기자하고 3명의 기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 장은지, 유원모, 허동준 이 3명의 기자가 기사를 썼었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얘기를 퍼뜨린 건 강백신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이 검사들이 요런 거를 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숨기려고 별짓을 다 해. 그죠? 예. 자, 김영덕님 이상하다 했어요. 예. 한경호에 대한 얘기 하시는 것 같죠?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